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다. 한 해에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기에도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없었다. 눈 위엔 자동차 바퀴 자국만이 기다란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준이가 밖으로 나갔다. 소복이 쌓여있던 눈 위에 서둘러 발자국이 새겨졌다. 서울의 따뜻해진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길을 나섰던 영준이는 두 손을 비비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시동을 끈 성욱이는 운전대를 움켜쥔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앞서 나간 영준이의 발자국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차가운 공기에 잠시 머리가 멍해졌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던 영준이가 냅다 뛰기 시작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예전에 배수로로 사용했던 자리였다. 연병장 가장자리를 경계 지었던 사면의 배수로에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 김 병장님, 빨리 일 보고 갑시다. 영준이가 바지 지퍼를 내리며 나에게 말했다. 차에서 언제 내렸는지 성욱이는 저만치 먼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중간 위치쯤에서 적당히 자리를 잡고 지퍼를 내렸다. 오랜 시간을 참았던 오줌 줄기에 눈이 노랗게 변하며 사라져갔다. 몸을 한번 부르르 떨고 나서 반쯤 부서져 버린 예전 막사를 바라보았다. 창문 유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고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틀은 예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어버렸다. 해 떨어진 후에는 담력 시험장으로 쓰기에 딱 알맞을 만큼 변해 있었다. 에이, 시발, 빨리 돌아가자니까. 강 병장, 거긴 왜 가는데? 영준이가 눈 위에 침을 뱉고 나서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성욱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막사를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한번 가보자. 그래도 2년이란 시간을 보냈던 곳인데. 나는 영준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하늘엔 눈이라도 내릴 기세로 먹구름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단상은 녹이 쓸어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성욱이는 천천히 그 위로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했다. 담배를 꺼내 물면서 그가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막사 앞에 있는 화단으로 들어갔다. 봄이면 개나리가 활짝 피던 이곳의 흙이 지금은 마구 파헤쳐져 있었다. 쪼그려 앉아 파헤쳐진 흙을 손 안가득 집어들었다. 따뜻했던 흙은 겨울의 찬바람에 싸늘히 식어버렸다. 내 뒤에서 산을 바라보며 발로 흙을 뒤척이던 영준이가 막사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을 털고 일어났다. 성욱이는 여전히 단상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장판이 뜯겨져 나간 침상은 회색빛의 시멘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던 찌그러진 콜라캔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차가운 금속성 메아리가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영준이는 모자를 깔개 삼아 시멘트 덩어리에 앉아 두 손을 맹렬하게 비벼댔다. 빨갛게 상기된 두 볼에 손을 대보지만 추위는 쉽사리 가시지 않는 듯했다. 바닥에 누런 가래를 뱉으며 영준이가 담배를 꺼냈다. 담배를 입에 물고서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꼼지락대는 모습이 라이터를 찾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답답해서 내가 먼저 라이터를 꺼낸 다음 그에게 다가가 불을 붙여주었다. 곧이어 텅 빈 네모반 안에 하얀 담배 연기가 가득 찼다. 남자가 군대에 갔다 와야지 인간이 된다는 말이야말로 개소리였다. 군대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풀려난 지 한 달도 못 돼 나의 생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했던 복학생활은 상큼한 여자 후배들하고의 술자리로 바뀌고 말았다. 군대에서 보낸 짧은 시간은 인간을 바꿀 만큼 긴 시간이 되지 못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다져졌던 근육은 졸업을 할 때쯤엔 쓸모없는 지방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입사원서가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나의 주량과 몸무게는 더욱더 늘어만 갔다. 헐렁한 운동복 바지는 몸의 일부인양 다른 것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차츰 줄어들었다. 방 안에서 뒹굴기만 하며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다. 화석화되어가는 두뇌는 오로지 술을 자양분 삼아 움직였다. 속이 산산조각 날듯이 쓰린데도 초록빛 소주병을 떠올리면 입 안 가득 침이 고였다. 늦은 점심을 먹은 뒤 텔레비전을 켰다. 리포터가 산을 뒤덮은 단풍의 아름다움에 대해 수다를 늘어놓고 있었다. 배경으로 깔린 풍경보다 기하학적으로 솟아오른 여자 리포터의 코에 눈길이 갔다. 둥근 얼굴에 쌍꺼풀도 없는 그녀의 얼굴에서 중심을 잡고 있던 코를 보고 있자니 스르륵 눈이 감겼다. 금방이라도 잠이 들 것 같았는데 전화가 울렸다. 무겁게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다. 일주일 뒤에 예비군 훈련이 있음을 알려주는 전화였다. 호원동에 있는 훈련장은 노원구와 도봉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받았던 하루짜리 훈련과 달리 사흘 동안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흙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고 난 뒤 샤워할 때의 상쾌한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은 경험이었다. 기억 깊숙한 곳에 가둬두었던 화약 냄새를 맡으며 소총 사격을 했던 훈련의 마지막 날 정오 시간. 식당 앞에 줄지어 서 있던 예비군들 틈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다.
나보다 2달 늦게 입대했던 서영주는 긴 얼굴에 살이 붙어서 예전에 날카롭던 인상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서 병장보다 한 달이 늦었던 강성욱은 통통했던 얼굴에서 살이 빠져 툭 튀어나온 광대뼈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은 소대에 있었던 서 병장과 중대본부 소속이었던 강 병장은 훈련 첫째 날에 만났다고 했다. 뒤로 길게 늘어선 예비군들의 싸늘한 시선을 무시한 채 나는 그들과 함께 나란히 섰다.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똑같이 백수신세였다. 훈련장에서 조우한 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낮에는 만화가게와 PC방에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할 일 없이 방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나았다. 운전병이었던 성욱이가 자신의 운전병 증명서를 찾으러 간다고 얘기한 그저께 저녁에도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집에 앉아 있었다. 성욱이가 텅 빈 피처를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나와 영준이는 기지개를 켜거나 하품을 하며 따분한 시간을 술로 삭히는 중이었다. 저기, 제가 연대본부에 가볼 일이 생겼거든요.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하려는데 군 경력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시간 되면 같이 가줬으면 하는데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해서. 말을 흐리며 성욱이가 우리의 눈치를 살폈다. 임마, 내가 거길 왜 가냐? 거칠게 말하곤 영준이가 담배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는 대신 소주를 시켰다. 가끔 가위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제대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지만 아주 가끔씩 입대하는 꿈을 꾸곤 했다. 어쩔 땐 시꺼먼 방독면을 쓴 사내가 나를 향해 총을 쏘는 순간 깨어날 때도 있었다. 이런저런 가위 눌림으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메스꺼릴 때쯤에 나는 함께 가겠노라고 대답해 주었다. 술에 취해 연신욕을 내뱉던 영준이도 결국 못 갈 거 뭐 있냐는 투로 성욱이의 얼굴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나는 제대 후 처음으로 그곳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내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한 번쯤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성욱이의 차를 타고 연대본부로 출발했다. 성욱이는 오로지 운전에만 신경을 썼고 나는 도시와 멀어져가는 창밖만 내다보았다. 영준이가 내뿜던 담배 연기로 인해 차 안에 공기가 탁해졌지만 아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 우린 성욱이의 증명서를 연대본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의 행정병은 중대본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중대 주둔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새로 바뀌었다는 중대로 가다가 성욱이가 갑자기 운전대를 돌렸다. 차는 깨끗하게 뻗어있는 시멘트 길에서 벗어나 울퉁불퉁한 산길로 빠져들었다. 덜컹거리는 차창 너머로 눈에 익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길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바리케이드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한바탕 난리를 칠 줄 알았던 영준이는 일회용 종이컵 안에 담배를 비벼 껐다. 여기 담배나 한 대 피십시오. 영준이가 나에게 담배를 건네주었다. 담배를 받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갑게 식어있던 시멘트 덩어리에 엉덩이로 찍어놓은 자국이 남았다. 그가 모자를 집어 들어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강 병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에 물면서 내무반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 유리가 사라진 것처럼 내무반과 복도를 구분했던 문짝도 사라지고 없었다. 네모진 구멍을 지나 복도로 나와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한 모퉁이의 무덤처럼 쌓아놓은 타일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바닥에 남아있던 온전한 형태의 타일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수년간 쌓여있던 먼지가 신경질적으로 휘날렸다. 손을 휘저으며 세면실로 향했다. 성욱이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기억나요? 3소대에 있던 최상병. 말하곤 성욱이가 길게 연기를 내뿜었다. 그럼 기억하지. 그 족같던 군종병을 어떻게 잊겠냐?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성욱이 옆으로 가자 그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라이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서 성욱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얀 눈에 점령당한 산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담배를 길게 빨았다. 영준이가 일병이 되고 나서 2달째 되던 날이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종교행사에 갔다 온 우리는 중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성욱이를 데리고 PX에 갔다. 종교행사가 조금 일찍 끝나서 남은 시간을 우리는 PX에서 보내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야전상에 안에 깔깔이까지 입고 들어간 그곳은 석유난로에 훈훈한 열기의 땀이 날 지경이었다.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성욱이를 보며 나와 영준이는 돈을 모아서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샀다. 침을 꿀꺽 삼키며 막내의 전화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다. 성욱이가 앉자마자 우리는 정신없이 그것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테이블에 가득 놓여있던 과자와 햄, 음료수는 단 몇 분 만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모두가 흡족한 미소를 지은 채 배를 두드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자 땀으로 얼룩진 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포만감에 가득 찼던 얼굴이 당혹감으로 변한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최상병은 오동통한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킨 채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다. 상병을 달아야 PX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던 중대의 서열 법칙. 배를 두들기던 손은 어느새 무릎으로 향했고 경직된 근육은 아주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 일어나 최상병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너희들 점심 먹을 데 없더니 여기에 와 있었구나. 음료수를 테이블에 놓으며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다리에 힘을 주고 그와 반대편으로 엉덩이를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편하게 쉬어, 임마. 중대 막사는 행정반을 경계로 2개 소대씩 나뉘어져 있었다. 1소대와 본부소대가 왼편에 있었고 2소대와 3소대가 그 반대편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중대원이 다 모이는 아침 조회와 식사 집합을 제외하면 다른 소대 고참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나와 영준이는 1소대원, 운전병인 성욱이는 본부소대에 있었기 때문에 3소대인 최상병과 그렇게 가깝게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의 야전상의 왼쪽 가슴에는 기독교 군종임을 알리는 십자가가 노랗게 박혀 있었다. 야, 니들 종교행사 갔다 오는 길이지? 우린 목에 힘을 줘서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됐어, 됐어. 편하게 대답해. 그래, 종교가 다들 뭐야? 우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물었다. 최상병은 그런 우리를 뒤로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PX병에게 과자 몇 가지와 음료수를 주문한 뒤 지갑을 꺼내 계산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성욱이가 입을 달싹거렸다. 저는 무교입니다. 먹을거리를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은 최상병은 과자를 뜯으며 성욱이를 보았다. 고참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성욱이를 흘깃거리며 나와 영준이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래? 자, 이거 먹으면서 편하게 말해. 뭐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들 먹어, 응? 성욱이가 과자 봉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나와 영준이도 종교가 불교임을 밝히고 나서 과자를 하나씩 손에 쥐었다. 그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랬구나. 그럼 이거 먹고 천천히 와. 난 일이 있어서 교회에 가봐야 하거든.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 대고 우리는 거수경례를 했다. 빵빵해진 배에 포만감을 느끼며 시계를 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시계는 오후 1시를 막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남은 과자와 음료수를 급하게 쑤셔 넣었다. 중대에 도착했을 때 대다수의 고참들은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종교행사는 계급이 낮은 후임병에겐 고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1년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고참들에겐 귀찮은 일상일 뿐이었다. 종교행사는 대부분 정오를 넘기며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PX에 갔다 왔다는 걸 아는 이들은 다행히 아무도 없는 듯했다. 우리는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갔다. 언덕배기에 올라가 영준이와 나란히 앉아서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김일병님, 그 자식 말입니다. 얼굴이 통통한 게 선해 보여도 3소대 애들한테 하는 건 여간 아닌 것 같던데 말입니다. 영준이는 건성으로 박수를 치며 나에게 말했다. 무슨 말이야? 3소대 이상병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막상병으로 진급한 여성 말입니다. 그 녀석이 어젯밤에 최상병하고 근무를 서는데 잠깐 졸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일찍하사가 떴단 말입니다. 최상병은 그때 초소 안에서 자고 있었겠구만. 맞습니다. 이상병이 최상병을 깨우지 못해서 일찍하사한테 졸라 깨지고 내려왔는데 잘 생각은 하지 않고 최상병이 이상병을 창고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곤 삽자루를 집어들더니 존나 패더라는 겁니다. 근육으로 뭉쳐진 팔뚝을 들어 허공에서 휘두르던 영준이가 실실 미소를 흘렸다. 등골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소대 후임병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중대의 불문율도 우리를 지켜주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저만치 연병장 가운데에 있던 고참이 영준이를 불렀다. 다리를 절며 연병장을 빠져나온 중대원 대신 영준이가 힘차게 일어나 내려갔다. 점심시간에 먹은 과자며 햄들은 이미 다 소화가 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막사 앞에 나와 소대별로 줄을 섰다. 일찍하사에게 소대별 인원 점검을 받고 나서야 우리는 취사장으로 향했다. 식사 순서는 언제나 각 소대의 최고 고참이 첫 번째였다. 모두 취사장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계급이 제일 높은 병장부터 알루미늄 식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알루미늄 식판은 플라스틱 식판에 비해 설거지하기가 편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백숙이 나오는 날엔 플라스틱 식판에 묻은 찐득찐득한 기름기를 없애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겐 그런 플라스틱 식판이 주어졌다. 밥은 언제나 충분했다. 문제는 반찬이었다. 병장과 상병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 순서가 되면 모자라는 반찬에 얼굴이 절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을 할 순 없었다. 그날 저녁의 메인 반찬은 계란 후라이였다. 널따란 식판에 놓여있던 계란 후라이는 빠르게 없어졌다. 어떤 고참들은 계란 후라이를 2개씩 가져가기도 했다. 결국 나와 영준이의 식판에 놓인 것은 반 토막으로 잘려진 것이었다.
산같이 쌓아놓은 밥을 된장국에 말아먹었다. 얼마 되지 않은 반찬을 보충하려면 밥이라도 많이 먹어야 했다. 나는 포크가 달린 숟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다가 잠깐 얼굴을 들었다. 그 순간에 나는 건너편에 있던 최상병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나서 막 일어나는 중이었다. 우리 소대 테이블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간 고참들 때문에 텅 비어 있었다. 입을 우물거리며 그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야, 낮에 그렇게 먹고도 밥이 또 들어가냐? 실실 웃으며 나와 영준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식사 중임에도 몸은 저절로 부동자세가 되었다. 이건 안 먹을 거야. 두 식판에 놓여있던 반토막난 계란 후라이를 최상병이 잽싸게 집어들어 입안에 쳐넣었다. 우린 입안 가득 들어있던 밥알을 씹으며 망연히 그를 바라보았다. 맛있네. 한마디 남겨놓은 채 그는 식판 세척장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중대로 돌아와 커피 자판기가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슬레이트와 비닐로 얼기설기 만든 곳이지만 중대 막사와 떨어져 있어서 고참들의 방문이 적은 장소였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성욱이가 먼저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들어서는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했다.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면서 우리는 최상병의 소행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얘기를 듣고 있던 성욱이가 일회용 종이컵을 우그러뜨렸다. 김일병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뺏기셨단 말입니까? 그럼 어쩌냐? 나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후후 불어가며 마셨다. 영준이는 자판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담배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는 그에게 내가 담뱃갑을 던져주었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말입니다. 성욱이가 휴지통에 종이컵을 던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담배를 입에 문 영준이와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새로운 달이 오고 그 첫 번째 날이 되면 중대에선 진급자에게 새 계급장을 나눠주었다. 때가 꼬질꼬질 낀 계급장을 떼어내고 한 단계 높은 새 것을 받는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그해 두 번째 달을 여는 첫 번째 날 아침 조회 시간엔 한 명의 진급자가 단상 위로 올라갔다. 일직사관 옆에는 행정병으로 당직 근무를 섰던 성욱이가 서 있었다. 최상병은 일직사관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일직사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는 말만 남긴 채 그날의 행사를 마쳤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일직사관은 어제 사다 놓은 계급장이 없어졌다며 최 병장이 직접 사서 달아야겠다고 말했다. 다시 경례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온 그의 얼굴엔 주름살이 잔뜩 덮여 있었다. 성욱이는 우리를 보며 은근히 미소를 보냈다.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전날 밤 근무를 설 때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아침을 먹고 오는 길엔 눈이 쏟아져 내렸다. 중대에 도착하자마자 창고에서 삽을 비롯한 작업도구를 들고 막사 앞에 모였다. 눈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쌓여버렸다. 일직하사가 작업구역을 나누기 시작했다. 1소대와 3소대는 연병장을, 본부소대와 2소대는 막사 주변이었다. 나와 영준이는 여러 고참과 함께 연병장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던 배수로로 향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다. 삽으로 배수로에 쌓이는 눈을 아무리 퍼내도 조금만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함께 온 고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 정도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나의 머리를 무언가가 툭툭 건드렸다. 뒤돌아보니 연병장에서 작업을 하던 최상병, 아니 최 병장이 삽을 들고 서 있었다. 이 새끼들, 삽질이 그게 뭐냐 삽질이. 좀 더 팍팍 못해? 쏟아지는 눈은 배수로에 계속해서 쌓여갔다. 사라진 고참들의 목까지 떠맡은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이 새끼들 도무지 발전이 없네. 새 계급장으로 바꿔 달 여유도 없던 그의 전투모에는 여전히 상병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보며 속으로 웃었고 그는 연병장의 눈을 배수로에 버리기 시작했다. 빨리 못 치우냐? 그의 싸늘한 눈빛에 나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배수로에 침을 뱉고 연병장 반대편으로 그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소대 고참들이 나타났다. 배수로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게으름을 호되게 야단쳤다. 얼어붙은 팔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다. 우리는 작업을 하는 대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무거워지는 다리로 오리걸음을 하며 3소대가 작업하는 곳을 세 번째로 지나치고 있을 때였다. 무서운 체력으로 전진하는 영준이를 따라 잡느라 지쳐가고 있을 때쯤 갑자기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눈 세례의 영준이가 걸음을 멈췄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며 영준이의 시선을 쫓아갔다. 삽으로 눈을 퍼서 이쪽을 향해 뿌리고 있는 최 병장의 모습이 보였다. 담배를 문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대 고참의 욕지거리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으로 걸어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영준이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최 병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낄낄거리며 우리를 비웃는 그에게 영준이가 달려간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간 담배가 눈 위에 떨어졌다.
담배와 함께 눈 위에 쓰러진 최 병장의 몸을 영준이가 군홧발로 걷어찼다. 주위에 있던 중대원들이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 영준이를 떼어놓았다. 쓰러져 있던 최 병장은 곧 죽을 듯이 아픔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영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저 멀리 산꼭대기를 바라보았다. 하얀 눈에 점령당한 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성욱이는 담배를 하나 더 입에 물었다. 중대장을 연대본부에 데려다 주느라고 그 장면을 보진 못했죠. 그 일로 보름인가. 서 병장님은 영창에 갔다 왔죠. 아마 저야 뭐 군기교육 일주일로 끝났지만. 나는 팔짱을 끼면서 천천히 맞은편으로 걸어가 벽에 등을 기댄 다음 성욱이를 보았다. 그 자식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 계급장을 없앴다는 사실 말이야. 뻥 뚫린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글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밖에 없었잖아요. 김 병장님도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녀석한테 엄청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족같은 새끼가 신병만 들어오면 종교를 빌미로 마구 패는데. 젠장, 저야 끝까지 절에 다니겠다고 했죠. 저같이 신상명세서에 무교라고 쓴 신병들은 그런 식으로 강요를 당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 맞았죠. 고등학교 이후론 처음이었어요. 엉덩이를 그렇게 두들겨 맞아보긴. 성욱이가 손으로 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나도 벽에 손을 갖다 대보았다. 시멘트 덩어리에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다. 영준이가 들어와 그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새끼 때문에 영창에서 돌아온 뒤에도 일주일간 연병장을 완전군장으로 돌았잖아요. 그 새낀 나 덕분에 다른 중대로 옮겨가게 됐지만. 실실거리며 영준이가 말했다. 나도 피해자야.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도 관리 못한다고 고참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데 젠장,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 임마.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쓴 내 얼굴을 보며 영준이와 성욱이가 키득거렸다. 위에서 넘어오는 시큼한 액체를 연신 뱉어내면서도 한 번의 휴식 없이 연병장을 돌던 영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중대원 모두가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던 때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영준이가 손을 비비며 밖으로 나갔다. 막사 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 중간에 움푹 파인 공간이 눈에 띄었다. 위쪽에 흙이 내려앉아 밑으로 쓸려 내려간 곳이었다. 그곳으로 영준이가 내려가더니 눈을 뭉쳐 우리에게 던졌다. 나와 성욱이도 질세라 눈을 뭉쳤다. 김 병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병장 달고 분대장 시작했을 때 수해 났던 거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였을 겁니다. 젠장, 메꿔놓지도 않았네. 영준이가 눈을 던지며 말했다. 눈싸움에 재미를 붙인 두 사람을 남겨놓은 채 나 혼자 아래로 내려갔다.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우뚝 걸음을 멈추고 서서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는 곳을 보았다. 우리 모두가 고참보다 후임병이 훨씬 많았던 그해 여름 비가 억수같이 내린 적이 있었다. 취침점호가 끝나고 침낭 안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팔을 머리 뒤로 한 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날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었다. 나는 팔을 풀고 맞은편에 누워있는 영준이를 깨웠다. 그는 반 정도 감겨있는 눈꺼풀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나를 보았다. 영준아, 내일 일복이 터질 것 같지 않냐? 지금 들리는 빗소리 때문에 그러십니까? 김 병장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만 주무시지 말입니다. 영준이는 다시 침낭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불침번을 서고 있던 후임병을 불러서 물 한 잔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물은 미지근했다. 바닥에 물을 뿌리라고 명령을 내린 뒤 나도 침낭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겨우 꿈을 꾸는가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몸을 마구 흔들어댔다. 앓는 소리를 내뱉으며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아직 기상시간 1시간 전인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소대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철벅거리는 소리에 바닥으로 시선을 옮겼다. 발바닥이 잠길 만큼 물이 넘쳐나고 있었다. 김 병장님 말이 씨가 돼버렸나 봅니다. 젠장. 여전히 침상 위에 있던 나에게 영준이가 말했다. 나는 대충 침낭을 말아놓고 물속에 발을 담갔다. 소대원들은 왔다 갔다만 할 뿐 일에 진전이 전혀 없었다. 나는 세면장에 배치해놓은 대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3명의 상병과 함께 빗자루로 빗물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행정반에 갔다 온 영준이는 배수로 작업을 위해 소대원 전부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빗물에 젖어버린 운동화를 신으며 소대원을 바깥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2분함 하나였다. 창고에서 가져온 작업도구를 들고 무조건 연병장으로 뛰어갔다. 다른 소대는 벌써 나와 마대자루에 흙을 담고 그것을 대무로 쌓아 배수로의 진로를 바꾸고 있었다. 서 병장님, 이제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성욱이는 후임병이 들고 있는 마대자루에 흙을 퍼주고 있었다. 미안, 모두 이쪽으로 모여. 어서 이 씨발 놈들아. 영준이의 고함 소리에 소대원 반이 언덕 쪽으로 몰려갔다. 나는 나머지 소대원들을 데리고 산으로 연결되는 길목의 중간까지 이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흙을 나르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다. 시발, 이쪽 터졌다.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임마, 좀 더 힘을 써. 덩치가 아깝다. 네, 알겠습니다. 배수로를 저기로 터야 하는데 이쪽에서 깝죽대면 어쩌자는 거야. 시발, 빨리 안 뛰어? 네, 알겠습니다. 고참의 명령에 후임병들은 애절한 한마디만을 남겼다. 시발, 무너진다. 위에서 내려온 엄청난 양의 빗물에 배수로가 또다시 무너졌다. 그리고 산길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의 흙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땅이 주저앉기 시작했다. 나와 다른 소대 병장들은 후임병을 데리고 급히 뛰어내려갔다. 천천히 무너지면서 배수로에 쌓이는 흙을 사람들은 무력하게 보고 있었다. 반대편 언덕에서 작업하던 영준이가 멍한 표정에 상병을 발로 걷어찼다. 야, 빨리 해. 무슨 큰 구경 났어? 하지만 서 병장님, 저쪽 작업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말을 맞받아친 상병의 뺨을 영준이가 호되게 후려쳤다. 시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잖아. 빨리 해. 뺨을 맞은 상병은 다시 삽을 들고 흙을 파냈다. 야, 저쪽도 흙이 모자라. 마대로 팍팍 좀 막아봐. 다친 사람 없지? 삼소대 저쪽으로 가. 먼저 배수로에 찬 흙부터 제거한다. 어서 빨리 움직여. 그쪽은 뭐야? 씨발 놈들. 그게 삽질이야? 순식간에 일어난 영준이의 구타를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목격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성욱이가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 짓궂은 미소가 떠올랐다. 비는 오후 5시가 되어서야 그쳤다. 산에선 여전히 빗물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물길을 바꿔놓은 배수로를 따라 개천가로 흘러들어갔다. 아침과 점심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파리한 얼굴을 한 채 자신의 내무반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물길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을 때 내무반 안의 물도 모두 처리했다. 하지만 내무반 안을 떠돌고 있는 빗물의 시큼한 비린내는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었다. 영준이는 소대원들이 모두 들어오자 침상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방독면을 꺼내서 쓰라고 명령했다. 시꺼먼 방독면을 신속하게 착용한 소대원들의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침상 위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영준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공기가 그들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가리 박아. 높지도 낮지도 않은 톤으로 영준이가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명령에 따랐다. 니들 오늘 그게 작업을 하는 태도야. 다른 소대 녀석들은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냐고. 그리고 이 씨발 놈들아. 왜 고참 말에 토를 달아. 앞으로 또다시 내 말에 토다는 놈들은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 알았어? 영준이는 뒷짐을 진 채 내무반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나는 팔짱을 끼고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납게 그들을 노려보던 영준이의 얼굴 위로 야비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침상 위에서 뒹굴고 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나는 밖으로 나갔다. 활동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담뱃갑을 꺼냈다. 비에 흠뻑 젖어 짙은 황갈색 물이 뚝뚝 떨어졌다. 중대 담 너머로 그것을 힘껏 던졌다. 근무가 있어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성욱이가 빳빳한 담배를 건네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서 병장님은 뭐 하십니까? 애들 얼차려주는 중이시다. 말하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일소대 애들 말입니다. 너무 풀어졌습니다. 김 병장님이야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말입니다. 너무 좋게만 대해주면 기어오른단 말입니다. 성욱이는 중대장을 데려오기 위해 연대본부로 가야 한다며 지프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곧이어 시동이 걸리고 질퍽한 진흙탕을 헤치며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성욱이가 왼손을 들어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했다. 담배가 쥐어진 오른손을 들어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 주었다. 차가 중대를 빠져나가자 근무병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휴게실로 쓰던 곳은 나무로 만든 뼈대만 남아 초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썩은 나무에 붙어있는 찢어진 비닐이 바람에 펄럭거렸다. 지붕으로 쓰였던 슬레이트는 잘게 부서져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슬레이트 조각을 발로 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 꽃이 피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눈이 녹아 땅이 질퍽했다. 구두 밑창에 묻은 진흙이 무게를 점점 더하고 있었다. 영준이의 얇은 비닐 잠바가 눈을 맞아 번지르르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욱이는 영준이에게 눈덩이를 하나 던지고는 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왔다. 영준이도 옷을 털면서 터벅터벅 뒤따라 내려왔다. 오랜만에 오니까 좋은데.
바지에 묻은 눈을 털면서 영준이가 성욱이에게 말했다. 거봐요. 오니까 좋잖아요.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도 쐬고. 시멘트 덩어리로 변해버린 막사를 올려다보았다. 우리가 2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던 곳. 이제는 폐허가 되어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 차에 시동이 걸렸다. 뜨거운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훈훈하게 녹여주었다. 천천히 눈을 헤치면서 중대를 빠져나갔다. 공허한 엔진 소리만 그곳에 남아 울려 퍼졌다.